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다룰 영화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영화죠? 네,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네, 근데 벌써 100만을, 벌써 100만을 넘어서 150만을 돌파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저희도 진짜 재밌게 봤죠? 네,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해서 말 나눠보겠습니다. 재난 영화지만 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각자 저희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재난은 어떤 종류고 원인이 무엇이었나를 말해볼까요? 일단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대지진이라는 거죠. 영화에 제시된 것도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한 아파트 한 채만 남아 있다. 이게 굉장히 그 시그니처한 컨셉인데, 근데 이 지진이 화면상으로 묘사된 지진은 보통 지진이 아니고 거의 땅이 들리는 수준? 땅이 무슨 케이크 이렇게 썰듯이 갈라지고 들리면서 완전히 저 상황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겠다고 보이는 정도의 비주얼로 초반에 제시가 되죠. 일반 무슨 그 세계사에 기록된 유난히 큰 지진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터키 지진도 있었고, 동일본 대지진도 있었고, 그쵸. IT 지진도 네. 있었고, 그런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지진이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서울에 국한된 재난인가, 한국의 재난인가, 아니면 세계의 재난인가, 이거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외국의 정부가 남아있고, 한국만 이런 거라면 원조를 기다리면서 버틸 수 있잖아요. 그거 네. 자체가 희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 양식도 완전히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 문제는 비교적 풀기가 쉬워졌을 거예요. 그게 묘사된 황궁 아파트의 갈등과 이 사람들의 내분 뭐 이런 것들이 더 풀기 쉬웠을 텐데 이게 세계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묘사되고 있죠. 일단 유추해 볼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박보영 씨 부부 집에 그 들어온 꼬마 있잖아요. 그 외부인 꼬마가 무전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 전파도 안 잡힌다 오바 뭐 이러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이 무전기가 성능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TV에서도 라디오에서도 뭐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전파는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가장 멀리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인데 그런 것들이 다 기관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아무 기능을 안 하고 있다. 재난 방송조차 안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언급으로 헬기 한 대 지나가는 거 봤냐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한국 전체가 문제가 생기긴 한 것 같아요. 국가 시스템이 정지됐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어디서 구호 물자를 받았다는 언급조차 없고 중간에 이런 대사도 있어요. 이 상태로 두 달이나 지났다 하는 대사가 나오죠. 어, 이걸로 봤을 때 두 달 동안이나 이 상황에서 복구도 안 되고 아무런 희망의 기미를 찾을 수 없는 상황. 한국 자체는 완전히 망가진 건 알 수 있어요. 그럼 세계적으로도 그런 상태인가? 여기도 약간의 힌트가 있어요, 영화 안에. 일단 이병헌, 영탁 캐릭터의 과거가 드러나는 장면에서 그 차 안에 라디오 일기예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날이 재난이 있었던 바로 그 날인데 서울 아침 영하 기온이 그 영하 26도라고 했어요. 이건 그쵸. 서울의 기온이 아니에요. 네. 거의 한겨울에 철원 정도 가야지 관측되는 아주 비정상적인 기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날 또 유성우가 떨어진다는 예보가 이후에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이 위기가 우주적인 상황에서 닥쳐왔을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영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극단적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주민들 작전 회의하는 지하실 같은 공간이 있어요. 여기 유심히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요. 어, 소품으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네. 크리스마스 트리를 내놓은 시점은 재난 직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최소한 12월 25일 부근이라 이건데 그 상태로 두 달이나 지났으면 언제죠? 한 2월 2월, 말쯤인 거예요. 네. 2월 말이면 한국에서 추위가 어느 정도 풀리는 시점인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아무도 없어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은 계속 얼어 죽고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빙하기가 찾아온 거다. 이 세계관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고 기대도 안 해요. 이 세계 자체가 멸망한 거 아닐까? 외국 정부가 원조하러 오기를 기다리기조차 힘든 상황이 아닐까? 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럼 이랬을 때는 기댈 수 있는 거 하나예요. 시스템. 그냥 이 살아남는 사람들의 시스템이 세계의 전부인 거예요. 정상적인 시스템을 가진 외부로부터 뭔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영화가 재난이 어느 정도냐에 네.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도 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답답하니까 아파트 음. 상황이 저 사람들 바보냐 차라리 나가서 딴 데서 원조를 기다리거나 뭐 대안을 찾지 왜 저기서 저 안에서만 묶여 있느냐 하는 답답함이 영화 밖으로 불만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음. 이 세계관이 어떻길래 이것조차 안 돼 있나 하는 뭐 그런 갑갑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살짝살짝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음식을 찾으려고 나갔을 때 거의 절벽처럼 건물들이 다 무너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끼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꽁꽁 언 시체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빠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그 상태로 썩지도 계속 않고 있는 네, 거죠. 예. 있다는 거죠. 여기가 뭐 알프스나 에베레스트도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아파트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한강이 얼어붙은 게 아니라 아예 말라버린 그걸 네, 봤을 때 세상은 네,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말라버렸죠. 네. 여러 인물들이 시점이 교차하면서 다중 주인공 영화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가는 인물과 그렇지 않았던 인물들이 따로 있나요? 일단 이 영화의 인물들을 진짜 러프하게 정리하자면 선과 악 그리고 중간 인물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은 주민 대표 그 김영탁 이병헌 씨가 연기한 이병헌과 부녀회장 김선영 씨 이 둘을 비롯한 주민회의 그 주류 구성원들이죠. 이 사람들을 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일단 법칙을 만든 사람들이고 이 외부인을 쫓아내서 얼어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죠. 그런 결정을 하고 시행을 했으니까. 그리고 밖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살인도 저지르고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냥 행동 자체로 보면 악이에요. 그리고 반면 선은 박보영과 김도윤 씨 등 그 외부인을 숨겨주고 돕고자 하는 주민들이죠. 소수파 주민들. 그리고 그 안에 사이에서 갈등하는 박서준 씨는 중간자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 외에 묘사되지 않는 많은 주민들이 또 중간에서 갈등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의 되게 기묘한 부분이 이렇게 단순하게 선을 그어 놓은 다음에 감정적으로는 악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서사와 알리바이를 많이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정이입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뭐냐면 선의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연이 별로 제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게 묘사되지도 않았죠. 그냥 왠지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 왠지 무책임하게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묘사된 부분이 있단 거죠. 그러니까 명분적으로 옳은 선 그리고 감정적으로 옳은 악 음, 이 두 개가 대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이런 식으로 뒤섞어 놓은 다음에 어느 쪽도 쉽게 편들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이 캐릭터 배치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본 사람 중에 많은 의견이 박보영 씨와 박지우 캐릭터에 대해서 비호감이다. 바람 캐릭터다. 네, 뭐 그렇게 네.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이상하게 그렇게 보였어요. 영화를 그랬어요? 보는 중에 네, 감정적인 노선은 왠지 네. 그렇게 따라갔더란 말이죠. 이병헌이 그 왠지 제일 공감이 음, 갔고 거기에 저항하고 약점을 캐내려고 하는 박보영과 박지우가 왠지 얄미워 보였던 음,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 이병헌 씨는 사기당한 피해자로 이 아파트에 왔어요. 상황 자체에 슬픔이 있거든요. 그리고 배우의 연기도 마냥 악인 같지가 않죠. 처음에 어눌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다가 점점
사람들의 의견에 경도돼서 한쪽으로 변해가는 쪽으로 묘사됐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그렇게까지 미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영화를 천천히 뜯어보면 그렇다고 박보영 씨, 박지우 씨가 뭘 잘못했느냐? 그것도 그것도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신해 온 사람들이 외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얼어 죽지 않게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지극히 선행적인 일을 실천하려고 했다가 이런 누명을 쓰게 되는 건데 여기서 위선적이라는 느낌 때문일까?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 하고 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위선은 노골적인 악보다 나쁜가? 음, 라는 질문을 좀 스스로 하게 만들었어요. 명분상으론 박보영이 옳지만 왠지 감정은 여기서 살인을 여러 건 저지른 이병헌 씨를 편들고 있단 말이죠. 이런 내 심리가 왜 이렇게 되는 걸까 하고 음, 스스로 비판하게 만들고 기분을 기묘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게 이 영화가 배치한 아주 기묘한 인물 구도에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네. 이 영화의 매력 같은데요. 저는 사실 박서준 배우가 맡은 민성이에게 마음이 가장 많이 갔는데요. 제가 아마 제일 얍삽한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보편적이죠 어떻게 네, 보면 그 박보영 씨의 입장에도 동의하고 처음에는 선한 얘기를 많이 해요. 아유 맞아요. 사람들 저렇게 그 바깥 사람들이랑 갈등하면 어떻게 다 같이 살 방법을 모색해야지라고 하는 게 바로 박서준 씨 입에서 나온 대사거든요. 하지만 뒤엔 거의 적극적으로 외부인들을 색출하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점점 이 안의 논리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해간 거예요. 이 캐릭터가 악해진 거라기보다는. 맞아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박보영과 이병헌이 척진 것에 대해서 넘어가 달라고 무릎을 꿇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장면이 진짜 인상이 깊었는데 자기가 더 잘할 테니까 박보영과 척진 것은 넘어가 달라고 하는 장면이었죠. 그렇죠. 그 박보영 씨가 그 외부인을 몰래 돕고 있었다는 게 적발된 시점에서 그 남편이 한 행동이죠. 네, 이때 이병헌의 대사도 압권이었는데요. 좀 더 잘하셔야 할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민성의 캐릭터는 이 뒤로 거의 180도 변합니다. 민성 개인의 도덕심에 위배되는 일이나 개인의 안전에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병헌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행동을 네,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쵸. 좀 최선의 행동,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박서준 배우의 연기가 대단했기 때문인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캐릭터를 표출하지는 않으면서도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그 중간 과정을 묘사하는 그런 게 사실 되게 힘든 연기인 것 같거든요. 네. 예, 그걸 아주 충분히 잘 해냈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 박서준 배우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는데요. 멜로 연기만 계속 봐와서 이런 시나리오 안에서 어울릴까 싶었거든요. 음. 근데 굉장히 빛나더라고요. 사실 박서준 캐릭터는 이렇게 튀는 게 전혀 없이 설정상에서도 그렇게 감정이입할 만한 요소가 없이 아주 평탄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그냥 꿈도 별로 없어요.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되려고 행정학과 진학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주변에서 찾아보기에도 너무나 평범한 네. 모두가 그 뭐 하나 정도의 특색은 있기 마련인데 그조차도 없는 굉장히 평범한 친구 같은 거예요. 그 비어 있는 감정에 뭔가가 들어차는 거죠. 어떤 파시즘이라고 하는 극단주의가 이 사람의 빈 그릇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이 영화의 서사가 아닐까. 네, 네. 아파트는 주민의 것, 외부인은 바퀴벌레. 네. 바퀴벌레를 몰아내자. 어, 굉장히 극단 논리죠. 이거 네. 인종 논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어떻게 보면 나치 같은 그런 게 그쵸. 연상되기도 해요. 네. 나치 때가 많이 연상이 됐어요, 저도. 네. 그러면 누가 제일 비호감이었어요? 저는 박지우 캐릭터가 이상하게 네.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 사실 잘못한 것도 없고 이 친구는
밖에서 돌아와가지고 얌전히 있으려고 그랬어요. 네. 이 주변 사람들이 협박하기 전에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억울하게 최후에 나오죠. 최후가 그려지는데 왜 이 캐릭터가 그렇게 보였을까? 뭐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나도 영화를 보면서 이상한 이병헌식의 극단 논리에 감정이 치우쳐버린 건 아닐까? 스스로 돌아보게 됐어요. 미운 짓을 안 한 캐릭터가 미워 보였다. 이상한 아이러니였어요. 그쵸.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사한 의견을 내볼게요. 네. 김선영 배우가 제일 얄미웠어요. 그 부녀 회장을 맡은 인물이었는데 광기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 사람이고 계급의 차이를 두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선 이런 사람들이 구축한 시스템에선 사실 인싸가 아닌 아싸들은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어떤 주민회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라고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맞아요. 반상회를 꼬박꼬박 참석해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부녀회장 이분이 네. 주민 대표인 이병헌 씨보다 더 먼저 외부인을 내보내야 된다는 의력을 가장 강하게 피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동원된 논리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고수의 한 수였다고 보는데 여기가 만약 비싼 브랜드 아파트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는데 저 가난한 동네 애들이 들어오게 해요 라고만 했으면 그냥 미워 보이기만 했을 거예요 그 캐릭터가. 근데 그 반대 얘기를 하죠. 저 건너편 그 브랜드 아파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어요. 우리랑 학군 섞인다고 그 동네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한 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이전에 지진이 나기 전에 시스템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 응어리를 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나도 똑같이 군다. 나도 복수한다. 라는 논리를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분명히 미운 짓만 골라서 하지만 이 전에는 어땠을 것이다. 이 사람도 하나의 피해자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면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논리를 굉장히 잘 선택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대비되는 장면이 의상으로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거 의도한 건지 의도했겠죠, 당연히. 근데 그 드림 팰리스 사람이에요. 아이만 들여보내주세요 하는 박보영 씨의 집 문을 두드리던 이웃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모피코트를 입고 있어요. 회색 모피코트. 가장 긴 기장의 모피코트였고 전체가 다 털로 돼 있는. 근데 이 김선영 씨가 맡은 부녀회장 캐릭터는 숄 같은 거를 두르고 나오는데 한 줄만 모피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굉장히 자기도 고급스럽게 보이고 싶은 사람이지만 이전에는 사실은 어떤 계급 차이를 경험했을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어떤 의상 선택?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신분 차이를 드러내는 네. 네, 그런 부분이긴. 그러고 보니 이 주민들은 거의 약간 침침한 색의 패딩 같은 것만 입고 나오는 걸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뭐 그 의원이라는 사람도 꼬질꼬질하긴 했지만 무스탕 같은 거 안에 털이 그렇죠. 잔뜩 예. 달린 그런 걸 입고 있죠. 근데 왜 하필 아파트가 배경이 되었어야 했을까요? 한국에서의 아파트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추위가 아니었다면 아파트라는 데가 그렇게 생존에 유리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진이 나면 굉장히 취약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가. 이렇게 큰 지진이 났는데 뒤따라오는 작은 지진이 없을까? 그럼 이렇게 고층의 수직 구조로 된 거주 형태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가 다 끊겼기 때문에 뭐 물자를 굳이 위로 힘들게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추위만 문제라면 그냥 콘크리트 페어에 비닐만 덮고 있어도 대충 비슷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냥 현실성만 따지면 다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 풍경이 더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어떤 우화처럼 보이는 면이 있었어요. 이 영화가 아마 기획된 시점이
아파트 값이 한창 치솟았을 3, 4년 전쯤 네. 지금으로부터 그때쯤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 정말 광기였잖아요. 그랬죠. 아파트 소유 여부가 신분의 지표가 되고 그때 또 기자들이 빌라 거지니 임대 거지니 뭐 이런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땅값 폭등을 부추겼어요. 온 언론이 달려들어서 다 부추긴 거예요. 이거는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기 그 자체였는데 그 아파트 주민회의의 굉장히 이기적인 행태, 주변에 임대 단지나 뭐 그런 게 못 들어오게 막는다거나 뭐 장애인 시설이 못 들어오게 막는다거나 그 모든 행위가 다 우리 아파트의 땅값을 위해서 주민들이 똘똘 뭉치고 하는 뭐 그런 광경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쵸. 그게 나치 시대가 아니고 실제 한국에서 지금 일어났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해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그런 행태들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궁 아파트의 이 재난시의 황궁 아파트의 풍경이 그때의 광기를 떠올리게 해요. 어떻게든 아파트에 들어가서 내 집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람들은 승자. 그걸 못한 사람들은 저 밖에서 맨몸으로 재난을 막고 있는 아주 불운한 사람들. 이 구도가 성립된 것 자체가 아파트 폭등기 시기에 한국의 그 상황을 대변하는 우화적인 구도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아요. 사실은 실제로는 이 이병헌 캐릭터는 9층이잖아요. 9층까지 엘리베이터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마나 쉽지 힘드니까 않은 네. 물이랑 기름이랑 그런 것들 잔뜩 지고서 네. 굳이 그런 주거 형태에 살 것 같진 않거든요. 내가 재난 상황이라면 말이죠. 그쵸. 근데 아마 시스템 때문에 그 황궁 아파트가 더 재난 상황에서 각광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잘 돼 있고 의료도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고 이러니까 그 좀 고층이더라도 떠날 수가 없었던 그런 거겠죠 아마. 그렇죠. 영화 초반에서도 다큐멘터리처럼 아파트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흘러가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아파트가 가진 의미를 이 영화 전체적으로 함의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단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초반의 몽타주는 전체 다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굉장히 한 7, 80년대 앵커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저는 이 아파트 단지에 홀로 서서 문득 고독함을 느낍니다. 막 뭐 이런 식의 맞아요. 이상하게 감상적인 멘트를 하면서 휙휙 지나가는 동시에 즐거운 곳에선 날 오라 하여도 그 OST 너무 그 인상적이었죠. 노래가 흘러갈 때 이상하게 네. 소름이 돋았어요. 네. 굉장히 잘 만든 초반 네. 몽타주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OST가 그 묘하게 느린 박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딘가 무섭기도 하고 네, 말이죠. 너무 네, 어울렸어요. 슬프기도 하고. 네. 예. 그럼 한국 아파트는 정말로 유토피아였을까요? 주민들에게 이런 삶 이외에는 대안은 없었을까요? 저는 그 실제 네. 그 전쟁 때문에 한 1년 가까이 무정부 상태가 지속된 그 동유럽의 세르비아 지역 주민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회고한 바에 따르면 대가족처럼 인원수가 많은 그룹이 무조건 살아남기 유리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약탈할 때도 그렇고 약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때도 그렇고 그냥 인원수가 많은 쪽이 굉장히 유리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분오열돼서 두세 명씩 있는 조직들은 그런 조직이 늘 먹잇감이 됐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황궁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가 있어서 추위에 피할 수 있다를 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돼 있다. 일단 다수의 주민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 자체가 그 배경의 서울에서는 가장 강한 조직이 아니었을까. 모두가 두려움에 떠는 뭐 그런 조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존만으로 봤을 때 유토피아가 맞지 않았을까. 그렇긴 한데 근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독재, 불평등, 뭐 그런 폭력성 이런 것도 참 교과서적으로 따라온 문제처럼 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황궁 아파트의 시스템이 그 개발 독재 시절의 우리나라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딱 그 느낌을 받은 장면이 뭐냐면 그 주민들이 뭉쳐서 자 우리 아파트 재정비 사업을 합시다 할 때
부녀 회장님의 그 의상이 일부러 초록색, 음, 전신 초록색의 음, 의상을 입고 그 스피커를 들고 다니면서 뭐 그런 70년대 국가 선전 광고처럼 구성한 그 장면들이 너무 새마을 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색감도 그렇고 말이죠. 그 이후에 그 방범대와 그 내부 인원과의 그 차별과 갈등도 마치 우리나라가 수출 기업만 몰아주는, 야 음, 밖에서 돈 벌어오는 애들이 중요하지. 음, 나머지는 희생해. 하면서 내부한테는 희생을 강요했던 그 당시의 논리랑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쟤네는 돈 벌어오잖아. 음. 밖에서 외화 벌어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임금을 받더라도 그냥 버텨. 그게 그쵸. 나라를 위한 길이야. 라는 이 논리 똑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논리에서는 계층 갈등이 생기고 음, 내부에 불만이 쌓이죠. 그 불만을 잠재우려고 폭력을 점점 많이 쓰게 음, 되고 그러다 결국 갈등이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는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붕괴되는 그 마지막 부분의 상황은 유신 독재 붕괴처럼 정말로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황금 아파트는 자신들이 만든 모순 때문에 위기에 빠진 거죠. 그랬죠. 뭔가 시대적인 것도 과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맞아요. 있고 말이죠. 네. 그 건물이 유토피아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건물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한테는 디스토피아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 상황에선.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재난 네, 같은 상황이니까. 맞아요. 근처 수십 킬로미터 내의 재물은 물자들은 다 그 아파트 주민들이 휩쓸어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바깥 사람들은 뭐 먹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안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음, 그 잔치가 벌어지는 계기가 된 장면도 굉장히 잔인했어요. 맞아요. 어떤 슈퍼에 들어갔는데 그 슈퍼 주인이 총 들고 위협하면서 나가라 라고 하는 그거를 몽둥이를 때려서 완전 죽여버리죠 그 사람을. 그랬더니 그 안에는 키우던 강아지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가족들이 나와서 막 아빠 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 강아지들마저 물건들마저 다 싹 털어가가지고 아마 그 강아지로 요리했을 것 같은 고기를 먹고 네, 그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네, 거잖아요. 엄청 잔인한 상황이었어요. 그 맞아요. 상황이. 그 가족은 어쩌란 말인 거. 그 장면이 그 세르비아 난민의 인터뷰랑 조금 겹치네요. 그러니까 두세 명씩 남아 있었던 그룹은 대집단의 먹이가 되기 네, 마련이었다. 슈퍼마켓 예. 주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총까지 가지고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장면에서 진짜 잔인했던 게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남의 살이 이렇게 맛있는 거야. 그렇죠. 아무 그거는 실제로 남의 살이기도 하지만 네. 상징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남의 가족을 죽여서 그 살을 먹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요. 이 아파트 사람들이 식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메타포적인 식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한 식인종이라는 그런 소문들이 밖에 나도는 것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그것도 되게 상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이러니한 거는 이 아파트 사람들은 밖에 사람들이 식인종이다. 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내다버린 시체를 그놈들이 가져가서 먹었대. 막 나쁜 놈들이야. 뭐 이런 거 서로를 이제 이미 경계가 확실해져 가지고 서로를 혐오하는 논리로 쟤네들은 사람도 아니야. 쟤네들은 사람 잡아먹는 놈들이야.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동원되고 있는 거였죠. 근데 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아무데나 못 버리고 안에서 태우는 거야 라고 나오면서 거기서 묘한 한마디가 흘러갑니다. 아, 냄새는 갈치 굽는 냄새랑 지구는 비슷하네. 냄새 나지 않냐. 어, 다음 장면에서 그거 먹고 싶어 할 것 같은 어, 그런 불안을 자아내죠. 맞아요. 예. 네, 근데 네, 저는 주민들이 네. 대안을 찾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어, 만약 나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밖에서 살 가능성을 한 번은 모색해봤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런 시스템 안에서 제가 주류가 돼서 잘 살아남을 자신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냥 마음 맞는 소수의 그룹이 나가서 뭔가 다른 길을 찾아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태구 배우가 특별 출연했던 그 중간에 나오는 거지 그룹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 음료수 자판기를 깨서 거기서 네. 얼어붙어 있는 음료수를 아이스크림처럼 먹는 장면.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저 세계에서 살았으면 나도 저런 대집단에 들어가진 못하고 저렇게 소규모 인원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힘들게 살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이 아파트는 정말 인싸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외부인들을 쫓아내려다가 다리를 다친 어떤 주민 아저씨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뒤로 다리를 절게 된 것 때문에 역할을 못했고 그 역할을 못한 것 때문에 여기서 배급을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이 된 거죠. 또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 배신해서 음. 외부인들을 싹 끌어와가지고 아파트를 습격하게 되는 그런 배신자가 되는 것까지 아주 일관된 그런 서사가 있어요. 네. 그것도 참 인상적이었죠. 네, 인상적인 캐릭터였어요. 아, 저였다면 사실은 사람 아무도 없는 척하고 문단속 잘하면서 안에 있는 것만 먹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해서 간신히 어디 폐허 속에서 음식 찾아 먹는다 한들 그렇게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최소 1년 이상은 못 버티거든요. 이렇게 네. 하면은 아무리 길어도 저는 이 이야기에서 농사 농사가 언급이 안 된 게 좀 신기했어요. 어, 누구라도 음, 아무리 여기가 춥더라도 비닐하우스 농법이라도 어떻게든 이용해서 식량을 만들어 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음.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안 나왔다는 건 좀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그 식물을 계속 키우는 사람은 있긴 했죠. 그 아웃사이더로 계속 사람들을 그쵸, 몰래 외부인을 숨겨주다가 숨겨주던 네, 그 나중에 뭐냐, 자살을 하는 그 사람은 김도연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가 식물에 물을 주는 장면이 중간중간 나오긴 했어요. 네. 예. 근데 내가 최초의 인류가 되어서 씨를 뿌리고 살아가야 한다면 그거 괜찮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거 너무 고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참 이상하게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쵸. 원시인들도 한 일인데 네. 현대 인류가 그걸 근데 뭐 그걸 못하게 된 인류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그 농사가 가능하다는 상상조차 못하게 네. 되는. 그 마음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그런 예. 시도를 할 마음이 안 생길 예. 것 같아요. 너무 절망적이라서. 그러면 엔딩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황궁 아파트는 붕괴됐고 그 상황에서 도망친 박보영 박서준 부부가 계속 어딘가로 향해 가다가 결국 박서준 씨는 부상 때문에 죽고 박보영 씨 혼자 살아남아서 어떤 다른 집단에 도착하게 된다는 게 엔딩이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집단의 새로운 거주지를 보여줄 때의 장치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찍기는 멀쩡한 집인 것처럼 찍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면서 가로 음, 세로가 뒤집히죠. 네. 그러니까 이 집은 완전히 90도로 꺾어서 엎어진 집이었던 네. 거예요. 아파트긴 네. 하지만. 근데 어, 여기서 굉장히 기묘하게 이 사람들은 아파트를 복층처럼 사다리 놓고 쓰면서 막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라는 게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무너진 터에서도 생존을 네. 모색할 수 있는데 왜 네. 모두가 그 생각을 못했지라고 음, 경종을 울리는 듯한 그런 음,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념을 버려야만 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대안 세계 음. 그리고 계층적인 그 수직 구조 사회잖아요. 그 황궁 아파트라는 건 거기서 탈피하자는 메시지처럼 읽히기도 했거든요. 아, 뒤집힌 세상에서 뒤집힌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예. 수직 구조와 딱 예. 직각을 이루는. 이 아파트는 이 네. 새 네. 구조에는 위아래가 없어요. 네. 옆집만 있을 뿐이에요. 그쵸. 분배에 있어서도 어쩌면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음, 나름의 어떤 유토피아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음. 그래서 아마 콘크리트 유토피아일 수도 있겠네요, 제목이. 그쵸. 이 사람들은 박보영 씨가 가서 저 살아도 되나요? 네. 라고 했을 때, 아, 살아있으면 사는 거죠. 뭐 그런 걸 물어봐요. 라고 네. 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외부인과 내부인의 차별을 두지 않는 곳일 것 같고 최소한 그 포용적인 사회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 그거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대사도 그렇고. 네. 그 아파트 진짜 눈에 많이 들어왔죠. 좋은 아파트처럼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막 네. 모델하우스 광고하듯이 엄청 여기저기를 너무 둘러보는데 손상이 없이 네. 잘 갖춰진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저기 안 들어가서 살지?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쓰러진 집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아파트도 사실 옆에서 보면 원룸일 뿐이죠. 그렇죠. 네. 네. 쓸 수 있는 건 그 중력이 네. 작용하는 그 작은 공간일 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비트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옆으로 붕괴된 아파트가 만들어낸 쪽방들 앞에 이제 돌들을 모아서 층계를 만들고 기구를 모아서 공동 부엌을 만들고 빨래거리를 만들어서 이제 이불들을 걸어놓고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이 살만한 곳이나 살아 있을 수 있는 곳은 사람의 온기가 스민 따뜻한 곳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박보영 배우가 하는 대사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영화의 마지막 대사 이런 부분이 있죠. 진짜 그 아파트 사람들은 사람들을 잡아먹었나요? 아, 라고 맞아요. 물어봤을 때 박보영 씨가 어떤 대답을 합니다. 네, 그게 주는 울림이 굉장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그게 주는 울림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재난의 상황에서 여러 집단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펙트럼 안에서는 광기랑 강박이 평범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들도 들여다보면 그냥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한 말들이 많이 떠오르는 박보영 씨의 대사였습니다. 굉장한 울림이 네.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한 가지가 더 생각난 게 있었는데요. 이게 젊은 부부가 황궁 아파트를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떠나는 여정이 그려지는데 우리 대다수가 사실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어딘가에 정착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떠나게 되고 또 발붙이고 살아볼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야 하는 삶들. 그러니까 그런 삶은 청춘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쪽방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네. 네, 한국에서는 살 집을 찾아서 아마 평생을 노력하는 게 삶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마치 신혼부부가 또 한 번 집을 뺏기고 네, 다른 집을 찾아서 네, 힘들게 여정하는 그 과정처럼 보여지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한 줄 평을 해볼까요? 제 한 줄 평은 배제의 논리로는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입니다. 음,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게 돼요. 만약에 이 아파트의 주류 사람들이 처음 투표할 때 외부인을 포용하자는 쪽으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모두가 외부에서 온 난민들을 받아주는 아파트가 됐으면 엔딩이 바뀌었을까? 음, 저는 오히려 그 점이 생존에 더 유리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외부의 모든 위기는 외부인들의 원한에 의한 공격으로 생겨났잖아요. 그럼 이 아파트가 포용하는 아파트로 유명하다면 정말로 외부인들에게도 열려있는 유토피아가 됐다면 여긴 계속 지속됐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관용이 없는 사회가 음, 이곳을 붕괴시킨 거 아닐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별 4개 드리겠습니다. 오, 네. 저는 엔딩에 대한 해석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어지는 어떤 엔딩에 바치는 한 줄평인데요. 그러니까 어둡고 추운 밤길을 걸어 답을 찾아 걸어가는 당신들의 발걸음에 응원을. 이게 제 한 줄평입니다. 음, 그리고 저는 별점은 당연히 5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근데 혹시 이거는 대본에 없는데요. 투표를 했을 때 누가 어떤 투표를 했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네. 그 부분이. 저는 일단 뭐 확실한 건 부녀 회장님은 내보내자 네. 쪽으로 투표를 했을 것 같고 네. 박보영 씨는 외부인들을 포용하자는 네. 쪽으로 투표를 했겠죠. 자, 이제 박서준 씨가 어떻게 했느냐. 이 영화에도 언급이 나오잖아요. 어디로 투표했어? 라고 물어보는데 부부끼리라도 그런 거는 비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남편이 외부인들을 내보내자는 쪽으로 투표했을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음. 포용하자는 쪽으로 투표를 했지만 영 찜찜하게 생각은 했겠죠. 음. 에이 뭐 씁쓸하지만 음. 그냥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도 이상 어떻게 그러나 음. 하고 포용하는 쪽에 투표를 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제일 재밌는 부분은 음. 여기서 이병헌 씨가 어디로 투표를 했을까 그 부분이거든요. 네. 자, 영화 스포지만 네. 이병헌 씨는 이 투표를 할 때 어떤 오해에 의해서 주민 대표로 추대가 됐지만 사실 외부인이에요. 이게 밝혀지면 이 사람 여기서 쫓겨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럼 투표로라도 외부인을 포용하자는 쪽으로 투표를 했을까? 그럼 자기 존재가 드러났을 때 그래도 적당히 묻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뒤에 이 인물의 행동은 외부인을 쫓아내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단 말이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이었을까가 좀 갈리는 부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가 외부인이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외부인을 몰아냅시다라는 쪽으로 여론을 음. 몰고 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처음에 이병헌 씨의 태도는 그렇게 나서는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저 그 반상회 장면에서 저 구석에 그냥 숨어 있듯이 앉아 있었죠. 그러다가 남들의 의지로 중앙에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는 포용하는 쪽의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다. 이, 이병헌 캐릭터야말로 박서준 캐릭터가 갈등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겪으며 변해가는 캐릭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사실은 외부인인데도 1층에 불이 났을 때 거의 목숨을 걸고 나서서 불을 꺼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어떤 사람의 특성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걸 수 있나? 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떤 희생정신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처음에 불을 꺼준 당신이 몇 호냐고 물었을 때 그냥 외부인이다라고 말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병헌 씨는 네, 특이한 게 단 한 번도 저 여기 주민이에요라고 스스로 입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초반에 네, 말이죠. 네, 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네, 아저씨 903호잖아요. 나랑 엘리베이터 같이 탔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네. 얼떨결에 그냥 주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의 처음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지는 정말 알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한번 도박을 걸어보자면 특이한 해석을 내려보자면 이병헌 씨는 처음에 주민들을 내보내지 말자는 쪽에 투표를 하지 않았을까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용하자는 사람 아니었을까? 음. 그럼 이 캐릭터를 왜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에 다른 괴물이 됐을까? 주민들의 이기심 아니었을까 그게. 거기서 누가 입을 열기도 전에 저 사람들 우리가 입장 바뀌었으면 자기네 아파트 단지로 안 들여보냈을 거예요. 저 사람들 내보내죠. 라고 먼저 바람잡이를 했던 그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주민들. 그 사람들이 하나의 그 대표로 옹립해서 자기네 악을 그쪽에 넣어버린 거 아닐까. 음. 투영시켜버린 거 아닐까. 음. 그 이병헌이라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악마화된 어떤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을까라고 음.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엔딩 부분에서 이병헌 씨가 내가 아파트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라고 하면서 항변하는 장면 있잖아요. 자기 정체가 드러났을 때. 네. 그때 그 대사를 한번 해줬으면 굉장히 재밌었겠다 싶어요. 나는 처음에 포용하자고 투표했어. 니들이 내보내자고 투표한 거지. 난 니들 뜻에 따랐을 뿐이야. 음. 라고 했으면 얼마나 이 주변 사람들이 낯뜨겁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기묘한 대사가 됐을까. 맞아요. 예,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인물을 너무 상상하면서. 좋네요. 예. 그런 결말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나치의 일원이었던 괴벨스가 네. 그 얘기를 했대잖아요. 우리는 모든 과정을 국민 투표로 진행했는데요. 죄가 있다면 우리만 받을 게 아니라 국민들이 같이 받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뻔뻔하게 자기 죄를 남한테 넘기는, 국민 전체로 넘기는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또 그게 사실이기도 했기 때문에 독일 국민 전체에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죠. 맞아. 왜 우리 국민은 파시즘에 투표를 했을까?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 주민들을 향해서도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해석에 따라서 분분한 면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저는 진짜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광기 어린 유태인 사냥 그것이 제일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마주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종교적인 해석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유튜버 분들을 보니까. 종교적인 메타포들이 있죠.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모세범이라는 이 사람 네. 본명이 모세고, 네. 예. 그 마른 강을 가로질러 가고 사람들 이끌고 가고 뭐 네. 모세처럼 땅을 뭐 바다를 가르고 뭐 그런 메타포들은 그리고 다시 뭐, 태어났고 예. 뭐 어머니는 알아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뭐 이런 예, 메타. 지팡이를 버린다 등등. 네.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뭐 생각도 좀 해봤어요. 네, 예. 저도요. 예. 또 다른 데서 그런 해석이 이미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감독님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런 해석을 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감독 혼자만의 작품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모든 텍스트는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럼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요? 더 하실 말씀 혹시 남았나요? 네,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